최욱진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강이고요. 예상 문제 4회가 되겠어요. 1번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따르면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 이 상황론적 조직이론 같은 경우에는 결정론적 관점입니다. 결정론. 그러니까 조직을 둘러싼 이 환경, 상황이라는 게 조직의 구조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맞는 조직 구조가 있을 뿐 최선의 조직 구조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거래비용론에 따르면은 시장의 자발적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선지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요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 비용이 조정 비용보다 크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부화한다. 이거의 의미를 살펴드리면은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외부 업체와 거래를 해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한테 맡겨서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조정 비용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맡겨서 생산하지 말고 그냥 우리 조직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렇다 보면 맡겼을 때 생산하는 비용이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비용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화한다. 내부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체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직접 조직을 만들어서 생산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3번에 주인 대리인론에 따르면은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도덕적 해이는 이제 대리인의 태만이고요. 역선택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대리인을 주인이 잘못 선택하는 경우인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대리 손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리 손실은 왜 발생한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4번에 자원의존론에 따르면은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한다. 피동적으로 순응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가 조직이라고 보는 관점이 자원의존론이에요. 답이 되는 편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에요.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자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원은 조직 바깥에 있는 환경에서 조달을 해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환경에 결국 순응하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자원의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나서가지고 환경에서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오고 활용을 하는 거는 결국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어요. 넘어갈게요. 2번 베버가 주장한 이념형으로서 근대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베버 관료제 얘기가 나왔군요. 관료는 계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서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이거를 행정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연공급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연공 서열에 따라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한 급여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관료는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거 2번이 틀렸네요. 이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을 할 때는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누구의 사정을 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비정의성이라고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비정의성, 법치행정을 의미합니다. 모든 직위 권한과 관할 범위는 그렇죠.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료의 업무 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서주의라고 우리는 공부한 바 있습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정책 평가의 방법을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으로 구분을 할 때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논리 모형에 대한 얘기는 참고 수준입니다. 약간 7급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보통 정책을 만들 때는요. 뭐 보통 사회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걸 위해서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정책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할 때 평가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갖다가 지금 목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모형이라는 건 뭐다?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한다. 이게 이제 목표 모형이고요. 논리 모형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화살표가. 이게 이제 집행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 이게 이제 논리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 과정을 평가한다. 이러면은 이건 논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다른 말로 과정 평가 모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또 과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1번.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 그렇죠.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치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순경을 많이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찰을 많이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을 많이 뽑았으니까 순찰을 많이 할 수 있고 순찰을 많이 하다 보면은 범인 검거를 많이 할 수 있고 범인 검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범죄율이 낮아지고 이러한 일련의 생각한 인과적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문제나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형성 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성 과정이라는 것은 이 집행되는 과정 자체를 들여다본다라는 뜻이에요. 3번에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 목표와 그리고 중단기적인 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 모형이다. 근데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에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 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네, 뭐 상식적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평가를 하는 거 논리 모형이다. 그 정도만 가볍게 익혀두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4번에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기억했던 것처럼 이 피시신 탈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시신 탈참. 두 문자로 제가 설명을 했었고 피터스가 제시했었던 4가지의 거버넌스 모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뭘 비판을 하는 거냐면은 OPA, 900 관리를 비판하는 모델들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 모형이 있고 신축 모형이 있고 탈규제 모델이 있고 참여 모형이 있는 겁니다. 자, 1번 시장 모형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직권화를 처방한다. 상식적으로 틀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900 관리 자체가 관료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모형은 당연히 직권화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관료제의 독점을 비판하면서 시장 기제 활용을 권합니다. 그다음 2번에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조직의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 의사결정 참여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라고 본다. 맞습니다.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기존의 OPA 같은 경우에 너무 혼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 좀 확대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신축 모형.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는 모형인데요. 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할 수 있다.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공무원이 너무 쓸데없이 많아지면은 조직이 딱딱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축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탈규제 모형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탈규제 정부 모형이 제가 보면 또 답이 잘 돼요. 요거 주의하시는데
탈규제, 여기서 규제하지 말자라는 거는 경제적 규제 완화가 아니에요. 내부 규제 완화입니다. 조직 내부. 구성원을 너무 옥죄지 말아라. 내부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게 탈규제 모형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정책 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수단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정책 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딱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왜 요즘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는 선생님 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분위기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정말 인간의 그 근육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는가를 내가 이제 실험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실험 집단에다가 기존에 운동 경력이 많은 친구들을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되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효과가 잘 난단 말이에요. 운동을 되게 잘 배우니까 빨리빨리.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실험의 결과를 왜곡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크리밍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로 선발 요인이라고도 해요. 이거 크리밍 효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수적으로 더 설명을 하자면은 크리밍 효과 같은 경우에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적인 타당성 저해 요인이기도 하니까 그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둘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여기 하나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성숙 요인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본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실험의 결과를 왜곡하는 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허위상관이라는 것은 독립변수하고 정숙변수 간에 원래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못된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호손효과라는 것은 피실험자의 인위적인 장난인 거죠. 사회과학 실험은 원래 힘들어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명을 뭐 30명을 모아놓고 축구팀을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A팀하고 B팀이 실력이 비슷비슷한 친구들끼리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고르게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야, 볼 한번 차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잘 차는 친구가 못 차는 척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면은 실험의 결과가 왜곡된다. 호손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피실험자의 인위적인 행동. 6번.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했죠. 그렇게 해서 구성한 팀으로서 목적 달성 후에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임시조직이 한 유형입니다. 프로젝트 팀이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렇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다. 조직 이론에서는 보통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직 내에 A, B, C, D, 뭐 E 이런 각계의 다른 부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착출해서 착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뽑아온다. 이렇게 뽑아와서 임시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임시조직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가 태스크포스가 있고 프로젝트 팀이 있다. 그 정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3번에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 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 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 통일의 원리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명령 통일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것은 기능 부서가 있고 여기 옆에 이제 사업 부서를 갖다가 결합을 한 거잖아요. 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 기능 부서의 구성원을 사업 구조의 장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원은 기능 부서의 구성원이기도 하면서 사업 부서의 구성원이기도 한 겁니다. 구성원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해당 구성원은
기능부서의 장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고 사업부서의 장한테도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령통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3번 정답이에요. 4번에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조직을 중심에 두고 그렇죠. 다수의 협력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과업을 수행한다. 아주 핵심적인 기능은 내가 수행을 하고 부수적인 기능은 바깥에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이죠. 그런데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재,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여기 이제 특정직 공무원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3번에 선거로 취임을 하거나 정치인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임명할 때 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고공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이 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잘 나오죠? 4번 선지 잘 나옵니다. 이게 틀린 건데 뭐가 불편한 거냐면은 고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국가직이지 지방공무원이 없어요. 지방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하고도 풀었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종류를 지금 가볍게 정리해보면은 경력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경력직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한 일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이 있다. 그 다음에 높으신 분들 정무직 공무원이 있고 주로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고공단은 어떤 종류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일반직도 될 수 있고 특정직도 될 수 있고 정무직만 안 되고 별정직도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넘어갈게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사업 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내가 내 돈 들여서 건설을 하고 내가 직접 소유권도 갖고 운영 수익도 내가 갖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가 건설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직접 운영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라서 BOO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1번 선지에서 나온 BOO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기출 빈도는 적어요. 하지만 여기 2, 3, 4번의 어떤 민간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을 했었죠.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TO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민간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긴 하지만 민간 업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모두 거둔 상태에서 물러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 특약을 건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BTL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을 해줘요. 그리고 L자가 들어가면 누가 직접 운영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민간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그걸 다 얻게 되면은 물러나는 방식.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면평가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체적인 평가라고 제가 공부하자고 했어요. 입체적 평가. 입체적 평가라는 건 뭐다? 과거에는 상관만 나를 평가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상관만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부하도 나를 평가하고 고객도 나를 평가하고 상관도 나를 평가하고 내 옆에 있는 동료도 나를 평가하는 제도. 그렇게 해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번,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거 틀린 거죠.
고객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를 해야 되고 평가의 결과는 승진정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4번, 해당 공무원에게 평가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능력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선지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10번,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과도한 부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언급이 되어 있죠. 2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이거나 그 다음에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라고 인정이 되면 주민 감사 청구 제도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그 해당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이거나 반공익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우리는 주민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요. 근데 거기에서 사생활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여를 당연히 주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챙겨둬야 되는 건 뭐냐면은 주민 감사 청구라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 주무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한테 한다. 그거 하나 챙겨두시고요. 4번, 지자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 선지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지방재정법 내용이에요.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바우처.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이제 복지 분야에서 많이 쓰죠. 현금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살라몬. 살라몬이 이제 정책 수단 분류를 했었죠. 행정수단 유형 분류에 있어서 민간이 탁과 같이 자,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요게 이제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성이 매우 높다. 높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론 수업 때 배웠던 것들이 뭐냐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정부 대출 같은 거, 정부가 직접 대출해 주거나 정부가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기업 같은 거 아니면은 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공적 정보 이런 것들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정책 수단이지 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바우처라고 우리가 개념에서 배운 바가 있는데 명시적인 바우처라는 거는 물리적 형태의 바우처를 국민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명시적 바우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종이 바우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전자 바우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종이 형태로 줄 수도 있지만 휴대폰이나 이런 데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3번에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특정 제한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그렇죠.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4번 주로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들어오는 수익과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얘기입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재정 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지방재정이라고 했을 때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다고 공부를 했어요. 자주재원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입원이 되는 것이고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도와주는 돈이에요.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상급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한테 도와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맞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자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이거 틀렸네요.
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원이라고 하죠. 일반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돈을 받아서 내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카테고리를 제가 좀 잡아드리자고 하면은 의존재원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지방교부세가 있어요. 다른 하나가 국고보조금이 있고요. 다른 하나가 조정교부금이 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지방교부세의 종류 중에 하나가 보통교부세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방교부세는 종류가 몇 가지다? 4가지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보톡스 맞아서 부었네. 그렇죠? 그래서 특, 부, 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3번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세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4번에 현행법상 지자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뭐 아주 좋은 문제네요. 깔끔합니다. 13번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재정은 일특기를 모두 포괄한 국가 전체의 재정인 거죠. 그래서 국가의 총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고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다. 이거 정의가 틀렸네요. 조세지출 예산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합법적인 세금 감면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우리가 행정학에서 이 조세지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조세지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받아야 될 돈인데 받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은 어떤 과세의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통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조세지출 예산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3번 성인지 예산서 남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죠.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첨부 서류다. 4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구서를 갖다가 기재부 장관한테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할 때는 다양한 서류들을 넣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성과 계획서나 성과 보고서를 넣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성과 관리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됐습니다. 14번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의결의 원칙,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확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산 확정이라는 것은 의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가 뭐다? 준예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시작이 될 때까지도 국회에서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출하도록 만들어둔 제도가 되는 거죠. 2번 통일성의 원칙이다. 반드시 국고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를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예외라고 하면은 특별회계가 있겠다. 이거 제가 이제 두 문자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통목 수특기, 여기 목수특기가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3번에 단일성의 원칙, 세입과 세출 내역의 명시적 나열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게 불편한 거죠. 단일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회계장부에다가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용과 전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틀린 거죠. 단추특기. 단추특기라는 건 뭐냐면은 단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사항들, 추가 경정 예산, 특별회계 예산, 기금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완전성의 원칙,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전대차관은 완전성 원칙의 예외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완전 차갑고 순수해서 현기증 나. 그 전자가 전대차관이었죠.
15번. 신공공 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결국에는 뭐 국민한테 봉사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료가 반응해야 되는 대상은 커스터머, 소비자가 아니라 국민이다,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정부 역할은 방향 제시가 아닌 노적기다. 틀렸죠? 방향 제시가 아니라 뭐다? 봉사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3번, 동기부여의 원천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거죠. 혹은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봉사를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고다. 4번,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 담론을 통해 얻은 그 결과물이 공익이라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민 간의 어떤 대화 토론을 대단히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6번.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성화의 원리. 어휘과 귤릭이라는 사람이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 4대 원리를 제시했었는데 그 4대 원리 중에 하나가 부성화 원리예요. 부성화 원리는 뭐냐면은 부서를 편성을 할 때 특정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기초해서 부서에게 업무를 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 편성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정에 관한 원리가 아니라 분업과 관련된 원리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1번 정답이었어요. 2번, 통솔 범위를 적게 잡으면 계층수가 늘어난다.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통솔의 범위라는 것은 적절한 부하의 수예요. 적절한 부하의 수. 통솔 범위가 좁다라는 것은 인당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부하의 수가 대단히 좁다라는 거죠.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계층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계층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3번에 개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인 거죠. 이것도 분업입니다. 참모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개선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참고해서 나는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4번에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거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겁니다.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다. 17번.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평구조는 수직적인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구조다. 유기적 구조라는 뜻이에요. 대기업이 매수했네 유기적인 구조에 가깝습니다. 2번, 기계적인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지 않죠. 높은 수준의 복공집이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3번,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독임제로 운영이 되는 계층제와 유사성이 있다. 아니죠. 위원회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모여서 다 자기 견해를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에도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전통적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대체는 아니고요. 보완할 수 있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크라시는 쉽게 말하면 탈관료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선지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네요. 18번.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거. 엘리트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라고 본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일부 소수가 정책 결정을 한다라고 보는 게 엘리트론이에요. 2번, 공공선택론은 사익보다는 집단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사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공공선택론에서 모든 인간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입니다. 틀렸어요. 다원론은 정부 정책을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맞네요.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다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결정이라는 게 일부 소수가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익 집단 간 경쟁 혹은 국민이 하는 거야.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4번에 조합주의로는 정책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조합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어서 국가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좋네요. 19번. 행정학의 발달에서 보기 인물과 보기 이의 주장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거 보기를 보니까 중요한 학자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학자가 있어요. 이거는 구별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문맥상 의미는 뭐였냐면은 행정과 정치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가 한 얘기가 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행정 이론론 관점입니다. 이건 가우스 얘기. B.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기획조직, 인사, 지휘조정, 복고,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포스트코브잖아요. 그럼 포스트코브 같은 경우는 누가 얘기했다? 귤릭이라든지 어휘기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C.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다. 이 말은 유명해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부는 집행기능도 하고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도 할 수 있다라는 학자, 그렇게 말한 학자가 얘기한 바거든요. 이것은 디모크하고 애플비가 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D. 원리주의의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이다. 대단히 유명한 말이죠. 이건 누가 했습니까? 사이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보자면은 이 리을번하고, 즉 사이먼하고 D하고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 행정이론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의, 전통적 행정이론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나온 게 행태주의예요. 근데 비판했던 요지가 뭐예요? 너희 관리주의자들이 만든 원리라는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격언에 불과해.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엄밀한 실험에 의한 지식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게 사이먼이었습니다. 20번.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직 내에는 다양한 직무들이 있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일 중에서 어떤 일이 더 쉽고 어떤 일이 더 어려운 건지를 평가하는 게 직무평가예요. 업무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서분, 요점,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공부를 했어요.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서분, 요점 이거 아니에요. 서분, 요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요쪽이 비계량, 이쪽이 계량이고요. 서열법하고 요소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직무하고 직무를 비교해서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일과 일을 비교한다. 분류법하고 점수법 같은 경우에는 일과 척도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나름의 그 측정 도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1번에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해요. 주관성 배제에는 유리하지만 이거 틀렸습니다. 아무래도 비계량이다 보니까 주관이 개입이 될 수 있다. 이 서열법 자체가요. 연구자가 직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이 일이 더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서열법입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거죠. 1번은 틀렸고요. 점수법은 직무평가표 맞습니다. 점수법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오는 척도가 직무평가표라는 거예요. 직무평가표. 이 직무평가표를 가져와 가지고 해당 직무를 다 점수화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다 표를 하나 만들어서 조직에 있는 직무들과 이 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평가표에 따라 구성 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서 그렇죠.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요소비교법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점수법처럼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이 있기는 해요. 물론 나름의
만드는 과정에서는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노력은 들어가겠지만 그걸 잘 하고 나면은 편의성은 있는 건데 자 보시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요소 비교법이 아니라 점수법이라고 보는 게 시험의 관점이니까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다음 4번 분류법에서는 등급 기준표 자 보시죠. 요 분류법에서는 뭘 만든다? 등급 기준표를 만든다는 거예요. 등급 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분류법 같은 경우에는 등급 기준표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직무들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21번 고공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공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해요. 가급하고 나급으로 구분을 해서 두 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 공공단이 또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번 행정부 전체에 걸쳐서 국장급 이상, 실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고 지자체의 국가고위직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자,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국가고위직은 공공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같은 사람들은 중앙에서 파견이 된 공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미국의 공공단 제도에는 역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4번.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4번 선지 챙겨두시고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이 됐고 기본연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게 공공단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신성과주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NPM의 등장으로 인해서 등장한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과 관리를 위해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사용한다. 네,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발생주의, 복식부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있고 프로그램 예산, 중심,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MPBS가 나왔어요. 네,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하나 챙겨두시면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 2번, 과거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해서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자, 보시면 프로그램 구조라는 것은 이제 대규모 정책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걸 지향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회계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것은 요런 제도의 틀 안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요런 제도에다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약간만 덧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 광범위한 건 아닙니다. 약간 플러스해가지고 만든 제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성과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성과 측정 평가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NPM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과 관리를 중시하잖아요. 성과 관리를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4번에 모든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 행정학에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평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23번.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동원형이죠. 동원형은 최고 결정자가 의제를 설정한 유형이에요.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 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에서 많이 나타나죠. 후진국.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뭐예요? 외부주도형입니다. 2번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자, 이거 주의하세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이런 사례는
외부 집단이 주도한 외부 주도형에 들어간다. 이게 틀렸습니다. 외부 주도형이 아니라 동원형이에요. 이건 이제 시험의 관점인데 뭐냐면은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최고 결정자가 나서가지고 딱 선택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포자 모형은 환경보다는 문제 자체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포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었을 때 많은 사회 문제가 전부 다 정책 의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일부 사회 문제만 정책 의제가 되죠. 이렇게 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다?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설명을 한 게 포자 모형이었어요. 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동형화 모형은 정부 간 정책 전이가 정책이 이제 옮겨가는 과정,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도적 동형화랑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게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본다. 제도적으로 닮아가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방해서 그 다음에 지향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제도적 동형화의 종류를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24번. 조직 내 갈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갈등 간의 행태론적 입장. 모든 갈등이 조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본다. 이거는 고전적인 갈등 관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전통적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행태론적 입장이라는 것은 그냥 수용론이에요. 모든 갈등을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안고 조직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2번 로빈스는 갈등 관리를 갖다가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2번이 정답인데 설명을 하면 전통주의자는 갈등을 제거하자, 행태주의자는 수용하자, 상호작용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토머스의 갈등 관리 방안 유형 중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에 중간 정도를 만족시킨다. 절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거는 협동 전략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타협. 협동 전략은 윈윈 하는 겁니다. 서로. 4번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 크겠죠. 작은 게 아니라 큽니다. 그러면 선생님 상호 의존성이 뭡니까? 상호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 처리할 때 인접 부서하고 협업을 하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업해야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 처리할 때 상호 의존성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부서 하나만 가지고 일 처리할 수는 없고 어떤 일을 할 때 인접 부서들과 항상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부딪힐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갈등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정답.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인사청문 특별위 위원장은 인사청문 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한다. 자, 인사청문 특별위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건 맞아요. 근데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는 사람은 의장이 해요. 의장, 국회의장. 위원장 따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은 벌써 틀렸군요.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된다. 국회 동그라미, 20일 동그라미. 요거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습니다. 다. 소관상임위 인사청문. 그러니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인사청문이 있고요. 소관상임위, 상임위에서 하는 인사청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인사청문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금지된다. 요거 틀렸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각부의 장관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임명동의안 채택을 안 했어요, 국회에서.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나를 한번 믿고 따라줘. 나한테 힘을 실어줘. 그래야 내가 행정을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힘을 실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틀렸다.
다는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는군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은 특별위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에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좋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또 이제 4회의 그 문제를 풀어봤고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대략 한 50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 시험 문제를 제가 25문제를 봤을 때 뭐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막판에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